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죠? 예, 날씨가 뭐 따뜻해지니까 아지랭이도 가물가물 오르고 꽃도 피고 진짜 제대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오면 또 좀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사실 뭐 이제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되면 정말 대부분 이게 차가운 겨울을 지나서 좋긴 한데 따뜻해지니까 사실 봄이 되면 또 사실 계절적으로 우울해지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막 추웠다가 봄이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울증이? 근데 이제 계절 우리가 사람은 소우주고 우리가 사는 이 천지는 대우주라고 일단 비교를 하는데 대우주는 봄이 되었는데 소우주는 아직 봄이 안 되면 겨울에 머물게 되면 몸에 약간 호르몬 계통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춘곤증 같은 경우도 심하게 오기도 하고 또 사실 우울증도 많이 발생하고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말씀하신 대로 주위를 둘러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사실은 우울증의 시대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울증의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아마 한 해에 한 100만 명이 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아마 한 5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추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울증도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 있죠. 예. 한의학에서는 뭐 우울증이라는 표현보다 울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울증. 예. 울증이라는 말은 울릉도 할 때 울자거든요. 그게 무슨 울자예요? 뭐 빽빽할 울자라고 되어 있긴 한데. 빽빽할 울? 예. 그렇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혈 순환이 워낙에 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뭐 정서적으로 우울한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울이라는 것이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유학에서는 7가지 정서를 7정이라고 하는데 유학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 이런 게 들어보셨잖아요. 희노애락 애오욕. 희노애락까지만 들어봤어요. 희노애락까지만 들어보셨죠. 네. 역시 깊은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전 딱 평균.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7가지 감정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지 않고 희노우사 비공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희노우사 비공경. 이게 무슨 우사? 우사는 아니고. 희노 우울할 우자, 뭐 사는 생각을 많이 할 사자 이런데 희노우사 슬플 비자, 뭐 공포공자, 놀랄 경자 이렇게 희노우사 안 좋은 거 비공경.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병리적인 형태가 돼야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하고 우리 동양 유학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희노애락 애오욕이나 희노우사 비공경이 생리적으로 적절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정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때로는 슬퍼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애사에는 그다음에 경사에는 또 기뻐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이 감정을 7가지 감정을 적절하게 소통의 수단으로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아니면 놀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하나의 감정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실 때 잠깐 지나갔는데 우울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울증의 유형에 대해서 혹시? 우울증 뭐 너무 많죠. 뭐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도 있고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뭐 사춘기 우울증도 있고 산후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형태로 뭐 가면 우울증도 있고. 가면 우울증은 뭐예요?
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우울한데 이제 자신이 그 우울증을 감추면서 덮으면서 지내는 우울증을 가면 우울증이라 하죠. 그러니까 웃기는 일도 아닌데 갑자기 막 웃고 예. 그리고 조금 과하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류에 조금 속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이런 우울증은 예. 누구나 이렇게 한 번씩은 겪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예. 아마 일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여생을 살아가면서 겪는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하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포함하게 되면 15%가 아니라 아마 20%는 아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20%가 넘으면은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평생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한 번은 우울증을 겪는다 이런 거죠.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생길 수 있는 그 요소를 근원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뇌인성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내자 뇌인성 그다음에 외인성 우울증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기본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좀 타고나야 돼요. 타고난 상태에서 충격이나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우울증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우울증인 요인을 유전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성격이 예민하고 또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추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의 우울증에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좀 예민하지 않고 좀 완벽주의적이지 않고 이러면 훨씬 우울증 쪽으로 안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걸 타고난 그렇죠. 부분이 예, 조금 타고난 있구나.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복 호르몬이 5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그다음 멜라토닌, 그다음에 옥시토신 이 5가지 이 5가지 호르몬이 원활하게 이게 기계에서 기름이 칠해져야 잘 돌아가듯이 이 5가지 호르몬이 뇌에서 잘 분비가 되어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또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요인을 타고난 사람들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행복을 너무 많이 주고 가정에서 이렇게 밝게 잘 키운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없기도 하죠. 원래 우울증 소인을 타고났는데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환경적으로 우울할 수 충격이나 과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 과정기에 또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울증으로 진행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양육하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또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 있잖아.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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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우울증이랑 조금. 화병하고 우울증하고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생기고요. 그리고 외부의 충격,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화병은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이게 호르몬하고도 좀 관계가 없고요. 일시적으로 분노가 쌓여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명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수성화강이라는 한의학적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화기는 내려가고 수기는 올라가는 그래야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이제 화기가 내려가지 않고 위에 머물면서 계속 이제 처받쳐지게 되면은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은 분노가 훨씬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울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화병은 갑자기 이렇게 탁 찾아올 수도 있는 게 화병이고 우울증은 쌓여가지고 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울증도 어떤 예를 들면 산후우울증이라든지 뭐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것처럼 어느 시점에 어떤 사고나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화병도 그렇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특히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집살이를 또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화병이 생기게 되죠. 벌써 화가 난다. 화가 나요? 네. 시집살이 하셨어요? 아니 저 말고 이제 이거 보시는 며느님들이 벌써 화가 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시월들을 좀 힘들어하는 세상이긴 한데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화가 이게 쌓여서 풀어지지가 않고 위로 올라가거나 위쪽에 머물게 되면 그것을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데 일단 화병은 좀 분노가 강하고 우울증은 우울함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며느리한테는 정말 잘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병이나 우울증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면 사실 이렇게 해소가 되거나 나아지면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병원에 또 가야 되는. 당연하죠.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좀 이게 우울증의 병의 특징이 모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감과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가벼운 우울증과 중증도의 우울증과 심각한 우울증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를 환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를 모성이 있거든요. 물론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완요법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중증도로 넘어가면 심리치료나 인지치료 같은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좀 심각한 단계에 가면은 반드시 약물치료 해야 되고요. 약물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면 뭐 자살 충동까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 해에 70만 명이 자살하거든요. 네, 70만 명이 자살하는데 사실은 70만 명이 자살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 시도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명이 자살해서 사망을 하는데 자살 시도자는 아마 한 5배는 되지 않겠어요. 자살 성공률도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 그렇죠. 그 검문교에 가보면 그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이라고 혹시 뛰어내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전화번호 적혀 있거든요. 상담소. 그렇죠. 전화하면 도와준다. 근데 실제로 그 떨어져 가지고 살아난 사람을 면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어서 뛰어내렸는데 떨어지는 순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양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그럼 혹시 모르니까 그 근방에 이게 매트를 좀 깔아놔야 되겠어요, 밑에. 그 검문교 밑에는 매트가 아니고 바다 알았어. 그러니까 바다 위에 뭘 떠놔야 돼. 바다 위에 매트가 죄송해요. 네. 그러면 우리 한의과에서 이제 얘기하는 우울증은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 뭐 일단 환자하고 충분한 그 문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경증인지 중증인지 아니면 뭐 심각한 단계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 부항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우울증이 온 직접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심리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주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사실 생기게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원장님, 예. 그 다른 뭐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로 얘기하는 진단하고 문진으로 통해서 하는 진단은요. 내가 진짜 솔직하게 하나도 거짓 없이 얘기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료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그죠.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뭐 숨기거나 속이게 되면 그만큼 뭐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솔직하게 거짓 없이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병원에서 진료 중에 한 내용은 환자가 의사가 그 진료상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 내용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거를 발설하게 되거나 하면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원장한테 진료를 보러 갔을 때는 솔직하고 예.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잠깐 거짓말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행복하고 즐겁다고 막 그렇지 않는 면이 있나 보네요. 살짝. 찾아오십시오. 안 갈래요. 다른 데 갈래요. 예. 괜히 그러면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치료하는 방법도 궁금해요. 우울증의 치료 방법. 우울증 치료는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거든요.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몸이 있고 마음이 분명히 이래 있는 거죠. 이 두 유기체가 서로 긴밀한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몸과 마음이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할 때 몸의 어떤 장기를 치료함으로 해서 거기에 적절한 침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증도 일부 해소되기도 하는데 뭐 우리 한방에서는 뭐 귀비탕이라든지 무슨 탕? 귀비탕이라든지 귀비탕. 예. 가미소요산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을 다 탕으로 달여서 먹는 예, 거예요. 예, 탕으로 달여서 먹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됐다. 그런 약재들을 많이 마시고 치료가 됐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발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재발. 사실 우울증이 진짜 재발률이 높은 그러니까요. 편입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재발률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치료 기간도 꽤 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주변에 물어보면 우울증 약을 뭐 5년째, 10년째 복용한다는 사람 언제까지 굉장히 먹어야 많잖아요. 돼요?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죠. 평생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같은 거는 괜찮아요. 부작용이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우울제가 원래 70년 전에 폐결핵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했더니 효과가 있다 해서 항우울제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로토닌 호르몬을 그 재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약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항우울제가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절반은 안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제를 막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항우울제가 좀 안 듣는 분도 많이 있고 듣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 인지치료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도 하는구나. 예, 적극적으로 하면 분명히 이 효과가 있고 우울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료 보시는 환자 중에 우울증 환자도 많잖아요. 예, 뭐 지난 한 30년간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딱 기억에 남는 환자, 생각나는 환자 있으세요?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다. 20, 20년, 네, 죄송해요. 기억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툭 튀어나오네. 저한테 돈 빌려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네, 한 20년 전에 20대 한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였는데 시어머니하고 또 시어머니야.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 찾아왔거든요. 누가 삭발을 했는데요? 그 우울증 환자가? 예. 여자분이? 20대 어머. 여성이 어느 정도 삭발을? 완벽하게 삭발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냐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며느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시어머님이 먼저 저보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얘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제가 상담을 어쨌든 하고 같이 오셨대요. 뭐 며느님이 희한하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며느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 병의 원인은 시어머니 쪽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해서 아기 놓고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친정에 이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정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시집간 지 한 3년 된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3년? 살고 있는지. 3년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 그러고 또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불러서 언니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기도 싶고.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2~3시간 지나니까 며느리를 불러서 아직도 사돈 처녀 집에 안 갔냐고 하더라는 그럼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죠. 사돈 처녀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안 건드려야죠. 밖에 나가서 그거죠, 안 들어와야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서 먹여서 보내라. 그럼요. 이러면 참 좋은데 사돈 처녀가 왜 아직 안 갔냐고 이렇게 설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뭐 그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사돈이 빨리 집에 귀가해라. 그러니까 뭐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건 아닌 있는데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예,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견디기 어려우니까 머리를 그랬겠다. 삭발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 2~3개월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면서 거의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다행이다. 예, 굉장히 빨리, 좀 오래 갈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빨리 회복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예, 한국 사회 문화가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은 한번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잘 적응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요, 여자친구라고 네. 저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고는 저는 벌써부터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척하면서 싹 보고. 근데 만약에 아들이 40, 50이 될 때까지 아무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행복하게 생각하시면 치료가 된다. 예, 됐죠. 이런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아들 나이가 30대 중반, 40대 중반이 됐는데 여자 한 명도 안 없이 되지. 여친 한 명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지내면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되죠. 예, 맞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사실. 약간 좀 끊어야 돼요, 생각을. 이제 없는 사람 치고 무관심. 예, 적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울하네, 갑자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 주변에 예.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야 바람직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뭐 바깥에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가를 같이 보내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만약에 심각한 상태라면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가가다 보면 그쵸, 오히려 실례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하게 되면 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 들어주고. 예,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제 마음을 열면 개 짖는 소리도 본문으로 들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예, 깜짝이야.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마음을 열면 개 짖는 소리도 본문으로 들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월 이건 어떤 폼? 월 아이고 이렇게 무슨 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주고 혹시 뭐 무슨 일 있니? 나한테 뭐 한번 얘기해 보겠니? 이런 이제 그렇죠. 대화를.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어주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